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은데 뭐가 갑자기 예, 할 말이 없어서 한 얘기입니다. 예. 변화가 좀 있기를 바랬는데요. 네. 없네요. 똑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뷰수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 네네. 영상이.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 혹시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 시청자분들과의 공감대?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왜?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를 할까, 주제를 할까, 주제를 아예 저한테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다 심각하니까 오늘 주제는 그럼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좀 희망을 보이는 그런 주제를 약간 좀 가미시키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좀 듣고 싶어 했던 거, 같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민망하게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참 맥 빠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더 방송에 대해 더 오히려 희망을 주는 방송에 좀 네. 사람들한테 네. 마음이 좀 쏠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희망이 아니고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습니다. 이 현상을 같이 논하는 거죠. 같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2030 남성 얘기도 아주 조금 들어가 있죠. 희망적이다 이런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힘들어요. 지난주에 그 소중한 일주일을 공수처가 날려먹었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 맥없이 날려보냈다는 게 열심히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정말 힘이 좀 부족해서 누구 말 맞다나 중과부적이어서 했다면 이렇게 아쉽고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수처가 마치 쇼하듯이 실패하기를 바랬다는 듯이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맥이 빠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언론에서도 들어요.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그걸로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어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 못 주무시고 정말 이른 새벽 3, 4시부터 일어나셔서 언론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2시간씩, 1시간씩밖에 못 주무신데요. 그 1시간 사이에 속보 나왔을까 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2달 넘게 푹 주무셨다는 분이 없어요. 한남동 앞에서 3박 4일 동안 한 500여 분이 계속 계시기도 했잖아요. 네. 3박 4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 초심님이랑 우리 화물연대 이런 네, 노조원들께서 맞아요. 들어가라고 오늘은 우리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라고 맞아요. 그래서 겨우 들어갔다고. 네, 맞아요. 근데 대단해요. 그게 그날 그냥 있었어도 힘들었을 텐데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밥 먹으려고 이제 사무실 안에 있다가 잠깐 밖에 낮에 이제 일을 하고 방송 준비도 하고 하다가 잠깐 나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춥다고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거기도 한남동이 강가잖아. 네. 바람이 얼마나 네. 세게 부는데 강바람, 산바람 근데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방송을 한다. 어제도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유로 한남동에 안 가 있고 다른 위치에서 사무실에 있다가 또 밥 먹겠다고 나갔는데 추워서 추움을 느꼈던 제 자신이 너무 이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러잖아요. 추워 이런 소리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소리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놓고서 내가 왜 이래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혼자 그냥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 일요일 날 새벽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새벽에 이제 가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 깨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묵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보고 어묵 먹으라고 막 주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잠깐 가고 어묵을 또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묵 사시라고 돈을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미안하잖아. 잘하셨어요. 잠깐 가가지고 말이야. 어묵을 드시고 오면 어떡해요. 잘하셨어요. 어이구, 아니 너무 죄송하네요. 근데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아니 저 죄송합니다. 내가 왜 야단 맞았지? 죄송합니다. 더워라.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자, 뭐 그렇지만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쁜 방송에 하나 그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지지율이 40%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 제가 야, 윤석열이 지금 40%면은 선배 대통령 하세요 그냥. 제가 그런 여론조사 네. 명태균식으로 해서 많이 네. 한번 돌려서 돈만 주면은 돌려가지고 한 돈만 50%. 주면 되는 거야? 얼마 드나? 얼마야 50% 얼마? 심한가? 49%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얼마면 돼?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질문 보니까 49% 만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분석을 좀 해봤는데 혼자서 많이 웃었어요. 이게 명태균식이구나. 이것이 네. 명태균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김문수가 1위라며요, 자기.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겠어요. 특정한 집단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거나 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따 우리가 그 여론조사도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유도했거나가 아니고요. 유도하고 조작했다. 조작했다. 5월 아니고 엔드 같아요. 좀 진짜 이상하긴 하죠. 보면서 김문수가 1위 나왔다는 게 이거는 전형적으로 극우에서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한동훈, 일부는 홍준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세훈, 나경원도 아니고 김문수인 경우는 거기서 가장 오른쪽에 가장 우매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근데 김문수가 제일 많았다는 거는 그 사람들만 뽑아서 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40%를 나왔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불쾌할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명태균식 여론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요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열렸어요. 서울에서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히 이제 많은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했는데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이 너무나도 좀 예리했고 매서운 질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자들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질문들. 네, 그런 질문들을 뉴욕타임즈 기자가 질문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측에서 누구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답변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은 그거 좀 길게 나왔는데요. 요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요점이 뭔가 아예 말을 없어요. 했긴 했는데 네,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장관식, 그러니까 외교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 희한한 어법 외교 있잖아요. 어법. 예. 그러니까 주제가 전혀 없어. 말은 길게 했지만 딱 그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뭐 네. 우리 할 거는 다 했는데 할 말은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태도. 네. 그런데 명확한 거는 외신 기자가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그 윤석열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 기자가 물었던 거 아닙니까? 예. 바이든은 윤석열을 민주주의 옹호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 역시 한국에서 열리게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민주주의 옹호자로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외교장관 회담을 한국에서 열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열린 거죠. 그것도 하필이면은 어제였어요. 네. 날짜도 어떻게 1월 6일 딱 어제 그렇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너 사람 잘못 찍은 거 아니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항상 외신 기자들한테서만 들어야 하는가? 제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뉴욕타임스 기자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다, 멋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뭐가 멋있어? 할 만한 건데. 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자들 이 얘기를 안 묻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렇게 회담 장소에서 공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어휘를 상당히 조심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외람되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 옹호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개최했잖아. 그 뒤에 질문이 더 예리합니다. 뭐라고 네. 했죠? 아니 비민주적인 권력 네. 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 그거를 몰랐느냐? 왜 간과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은 비민주적이야. 민주주의 옹호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는 인간이야. 근데 니네 그거 미국은 몰랐니?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건 몰랐어? 그러니까 외신이 바라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비민주적이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인 겁니다. 이미 여기서는 그렇게 규명을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국가적 전폭 세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런 이상한 권력욕이 있다는 거 왜 바이든은 몰랐냐? 네.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놈한테 민주주의 정상회의 그런 걸 왜 열게 했느냐? 그걸 미국은 왜 몰랐어? 아무리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쿠데타 네. 일으킨 놈한테. 얘가 권력욕이 있고 이런 인간이라는 거 미국 몰랐어? 왜 몰랐어? 거기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대한민국 국민도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다. 아니 계엄 선포하고 내란 일으킬 인간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죠. 그렇죠. 아니 사실 우리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환호했잖아요. 우리도 속은 거 아니야. 최강욱 의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와서 아부하더라, 아첨하더라. 결국에 윤석열은 어쩌면은 바이든한테도 그렇게 아첨을 했었던 건지도 모르죠. 김건희는 팔짱 끼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말하기도 민망한 그 이상한 포즈 취하고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서 팔짱을 꼈죠. 정말 그거 보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다른 국가의 영부인이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대통령을 그것도 서로가 그 팔짱 끼는 역사가 그런 사진이 있나요? 팔짱을 끼는 대충 이렇게 하는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왜 우리 볼키스 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 바짝 붙는 거는 저거는 좀 부끄러웠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첨하고 김건희는 그런 식으로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전직이 뭐야라고 묻고 싶은 그런 태도였죠. 근데 이미 그때 뭐 외신에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제 바이든이 거기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도 바이든도 그때 그 사진으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참 이 질문이 되게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북한의 전체주의,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자들의 독재와 한국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말이야 지금 반국가적 전복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했지. 이거 자체가 이런 주장.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 이 주장이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맞아요. 윤석열의 그 주장이 비슷하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독재자들과 비슷한데 너 그거 몰랐냐? 미국 국무부 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한국에 정부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몰랐느냐에 대한 답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자체에서 하는 말 자체가 적국, 미국이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 중국, 네, 그리고 북한 이 적국과 같은 기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과 갈등 관계를 나중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냐? 그에 대한 설명을 해봐, 답변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얘기했죠. 여기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더 적극적으로 물었다면 터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터키까지요? 터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반대 세력을
쿠데타 예비 음모 세력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예비 검속을 하면 한 몇천 명이 잡혀갔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재판은 그중에 일부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다음 단계로 뭐였냐면 러시아와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무기들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터키와 손절에 들어갑니다. 그 시점이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터키와 손절을 칠 때 그 미국이 터키와 손절을 치면서 터키가 러시아랑 아주 가까워져요. 그래서 미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터키에 대해서 원래 팔기로 했던 F-35를 안 팔아버립니다. 오. 그래서 터키가 뭐 러시아 무기를 사들이네 마네 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왜 터키는 그래놓고 한국은 안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솔직히 아무도 할 말 없었을걸요. 그때 터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비슷한 질문이 미국이 나왔었어요. 터키를 적국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보죠, 그러면. 어, 이 기자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적국이다. 적국과 같은 대한민국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나? 그러니까 터키가 네. 그전에 미국의 우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방이었는데 터키가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 친위 쿠데타 이후에 미국과 거리가 확 멀어집니다. 멀어진 이유가 니들은 민주국가가 아니야라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팔기로 했던 무기도 안 팔고 그랬는데 왜 터키는 그렇게 해놓고 아니 동일한 원 기준을 그대로 쓴다면 한국도 터키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아 진짜. 아니 우리는 뭐하러 그 한국이 터키가 됩니까? 그냥 윤석열만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뒤에 계속 권좌를 유지했기 때문에 터키가 된 거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제 우린 잡아 가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터키가 안 되는 건데 잡아가도 왜 이렇게 잡아 가두는 게 힘든지 무기 진영으로 모르겠어요. 잡아가두든가 아니면 사형이지, 사형. 네, 세상을 떠나게 하든가 너무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런데 정말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사형 반대를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사형수 옆에 앉아보고 혼자 바들바들 떨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취재할 때요? 아, 저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저 사형수한테 명예훼손 소송 당해봤냐고. 얘가 한동훈한테만 명예훼손 소송 당한 게 아니고 아이고야. 그 많이 사형수한테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어. 항상 특이한 경험 얘기하라 그러면 한동훈한테 명예훼손 소송 당한 거, 그 사형수한테 당한 거, 물론 둘 다 이겼습니다. 그 둘 다 어처구 세상에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소송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래도 사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신념이었는데 윤석열만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얘는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형. 얘는 사형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으려면 쿠데타로 나라 이 민주 진영을 전복하려는 자는 사형. 그래야지 다시 이런 꿈을 꾸는 자가 안 나오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근데 이런 윤석열한테 지지율이 40%라고 아무리 조작된 거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조작이니까요. 어차피 조작할 거면 세게 해야죠. 네. 그 옛날에 히틀러 생각이 나네요. 히틀러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은 세게 해야 한다. 참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그 미국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의 헌법은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저렇게 기자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답변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같은 답변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다 도전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징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다 하면서 말을 또 얼버무렸죠. 그러면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전에 이게 그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모두 발언식으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취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있다. 아까 그 보여주셨던 거. 그러니까 대통령 취한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한다가 이게 미국의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한 거가 지금 국민의힘 측이라든지 지지자들은 이것이 그냥 장난 같은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이것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했다라는 것을 모두 발의 형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저 토니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2차 계엄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막았다. 이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거. 안 그래도 그게 나올까봐 이렇게 봤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대놓고 우리는 지금 도청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또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수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볼 때 은근히 이게 돌려서 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 일부분 우리나라 분들 잘못 알고 계신데 미군 실병력이 움직였다라는 그런 맞아요. 소문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병력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소문이군요. 그 소문이에요. 근데 미국 같으면은 실병력 안 움직이고 얼마든지 같은 효과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그래요. 그 미군에서 평택 기지에 있는 병력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합참이 계속 그냥 통보를 했대요. 한 3번 정도 통보를 했대요. 근데 그 국방부 계셨던 분은 아실 건데 미군 용산 기지하고 대통령실하고 100m 거리예요. 담만 넘으면 100m도 채 안 네. 돼요. 그러니까 그 평택에 있던 미군 미 지상군 실제 병력 한 연대 규모를 옮기겠다, 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언제든지 진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협박이죠, 협박.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그 병력 옮길 거야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통보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통보를 받는 즉시 아마 아는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합참의장이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그 계엄령에서 제외된 아저씨.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해서 2차 계엄은 안 된다고 말렸고 계엄령 해제되는 순간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지금부터 통제권 내가 확보 한다고.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병력을 움직이진 않았으나 실병력이 움직인 것보다도 뭐 더 강력한 효과를 낸 건데 그 미 국무장관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참아 못한 거지.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이러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 차를 막았어! 라고 했는데 했으면은 확실한 답이 됐겠지만 그래서 이제 진짜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는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은 강하고 깊이 신뢰한다 얘기를 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은 깊이 신뢰한다. 근데 그 민주주의 회복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어요. 국민이죠. 네, 대한민국은 헌법이 강하다. 그리고 너무 이거를 그 장관한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노력을 통해 헌법을 지킨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을 제때 가두지 못하는 이 상황이 엄청 답답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다들 답답하지만 아주 위헌적이고 헌정의 위기를 합헌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헌정의 위기, 더군다나 무력을 동원한 헌정의 위기를 합헌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쉽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이게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몇 차례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례 대부분은 몇 번씩이나 이 반동 세력들, 헌법 파괴 세력들이 반란을 반복해서 일으켜요. 근데 매번 번번이 실패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재무덤을 밟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게 더 나은 사회로 평화롭게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하면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인가요?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크로멜을 상대로 해서 3차례
반란을 시도합니다. 근데 세 차례 다 크로멜에 의해서 진압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목이 달아나죠.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그 왕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단계를 그런 상황과 비슷한 과정을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좀 답답하더라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위로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왜 해외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 윤석열은 해외 외신이나 미국에서도 윤석열은 권력욕에 쌓여 있고 헌법을 어긴 사람이야. 근데 이 헌법을 지킬 사람들은 국민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래서 힘들긴 저는 하지만 뭐 미국도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믿고 이렇게 대답은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아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내전 상황으로 들어가요. 말 방법이 그대로 없잖아요. 내전 상황이래요. 너무 마음이 좀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 국민이 막 며칠 동안 그 현장에서 그렇게 추운 데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 다시 건강해지고 윤석열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라인의 몇몇 사람들, 손에 꼽을 만한 몇몇 사람들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임스 1세가 죽으면서 그 영국의 왕당 파티에 싹 날아갔어요.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루이 16세가 프랑스에서 도주를 하면서 프랑스 왕당 파티 다 날아갔거든요. 비슷한 과정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외신에서는 그럼 다른 외신 이건 아까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였었고요. 그것도 있어요. BBC도 이제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왜 체포 못하냐고. 네, BBC에서는 기사가 자체적으로 윤석열은 실권을 잃었어. 근데 왜 체포를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잃은 지도자이다. 이런 표현을 직접 하고 썼고요. 그리고 경호처가 이렇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헌법적 역할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다. 오해. 그러니까요. 외신이니까 BBC에서요. 상당히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좀 멍청한 새끼들 이 말이지 뭐. 네, 그러니까 왜 그 대한민국 경호처를 향해 대통령실의 대한민국 경호처를 향해서 너희들 헌법적으로 니네들 역할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다. 니들 바보야. 너 멍청하니?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뒤에는 이렇게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또 최상무 권한대행 있잖아요. 네.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최상무 경호처에 대해 그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물러나라.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물러나라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최상무 권한대행이 그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사유다. BBC에서 우리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BBC가 훨씬 잘하네. 근데 탄핵 사유다. 이건 BBC가 네. 영국 같은 경우는 16세기부터 계속 이런 혁명이 있었잖아요. 시민혁명이 네.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그대로 지금 투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였잖아요. 경호처는 니네들 헌법 잘 모르고 오해한 것 같네. 최상무 뭐하니? 걔네들한테 경호처한테 좀 가만히 있고 물러나라고 그래. 만약 아니면 최상무 또 탄핵감이다. 이걸 BBC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영국에도 있었어요. 왕이 반역을 하니까 의회군에 잡혀서 온 거야. 그랬는데 왕의 경호 세력들이 다 도망을 가거나 경호원이 경호를 거부를 해버려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 루이 16세가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왔는데 친위 부대가 그 왕궁을 지키던 친위 부대가 왕을 맞이하면서 이제 왕이 들어오니까 경례를 할 거 아니에요. 밭으로 총을 하면서 총을 거꾸로 들어요, 전부 다. 보통 총을 이렇게 총구가 위로 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 나의 왕이 아니야. You are not king이야. You are not my king 이거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 상황을 왜 니들은 그렇게 못하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최상목이랑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 이걸 봐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겠죠. 그게 보면 뭐에 수석했다는 사람, 1등 했다는 사람들이 참 세계사 공부는 안 해요. 왜냐? 세계사는 좀 잡학이라서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가 좁고 교과서 범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계사를 공부한다든지 보면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실수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외신에서 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로이터는 1980년대 민주화된 한국이 윤석열이 충격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 ABC는 내란은 용서 불가. 윤석열은 내란이야. 이건 용서 불가야. 역적이지요. 네, 반역이 이렇게 반역. 이렇게 얘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프랑스 24 프랑스 이사는 이게 방송이잖아요. 거기서는 윤석열의 문미 통치 중단해라. 한국을 최악의 정치 위기로 윤석열이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도보다도 훨씬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기자들이나 정신 차려야 돼. 그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미국의 공화당이 법안을 제출했다. 만약에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치자.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언론에서 이거를 지구 평평화법 법안 논란 중이라고 보도를 했다 쳐봐라. 이 언론은 과연 옳은 언론이냐?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라고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마치 이걸 논란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 이게 과연 언론이냐? 기계적 중립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중립이 아닌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런 거예요. 네. 아무리 그렇지만 내란 역적하고 그 시민들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내란으로 충격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려서 용서 불가하다 이런 보도를 해외에서는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대놓고 하는데 유독 그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렇게 분석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좀 적죠. 뭐 MBC나 JTBC에서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걔네들도 그 이상한 보도를 하는 언론들 걔네들이 윤석열하고 사실 한패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패야. 아, 걔네들이 지금 눈치 보면서 시민들의 눈치 보면서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편입니다. 근데 외신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작 그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같은 날이에요. 어제였어요. 어제. 네. 뭐 하고 있는지 진짜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몰려갔더라고요. 그 한남동으로. 네, 한남동으로 이제 새벽 아침 7시부터 막 이렇게 몰려갔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몰려가가지고 뭐 윤석열을 되게 엄청 지지하는 듯하게. 네, 45명입니다. 예, 나경원, 유상범, 네. 어우 많이도 가셨네. 저렇게 몰려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요. 그러니까 45명, 40명에서 45명 모여 다 전부 다 집결한 시간이 오전 7시였어요. 부지런도 하죠. 일찍도 갔네요. 네, 부지런도 합니다. 그게 근데 어제였어요. 가서 뭐 했대요? 저렇게 막 집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가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저렇게 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내놓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겨우 입장문 발표하려고 저렇게 저 아침 일찍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입장문이 뭐냐면 대한민국 재판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나온 발부된 영장이 위법하다. 그런 주장이에요. 공수처는 이건 할 수 없다. 영장이 자체가 위법하다. 아니 어쨌든 법관이 발부했는데 위법하다. 네,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조국 장관은 왜 감옥을 갔냐고. 감옥 안 갔어요. 정상이지. 그리고 보니까 김웅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민주당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거부해가지고 한번 네. 저기 소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결국은 했죠. 민주당도 그래놓고서는 왜 그 국힘당 지금 그 윤석열을 비난하느냐 이런 개소리를 김웅 전 이것도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놈이지. 아니 그거 자기네가 있지도 않아. 결국 그들이 가져간 거에는 그 컴퓨터 하나 이렇게 본 거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하고 내란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내란하고 같이 비교를 하느냐. 김웅 니도 검사냐? 아이고 진짜. 이래서 검사들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정치 검사들 대가리 속에는 이런 궤변들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내란하고 비교를 해?
그리고 결국에 압수수색 했어.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가 따로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결국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가져갔잖아. 지금도 윤석열은 결국에 윤석열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만 나오면 돼요. 누가 거기에 있는 국가기밀을 누가 압수수색 한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형법 110조니 111조니 이거는 그런 걸 따질 시간이 물건에 안 대한 있어.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형법에서도 물건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적용 범위가 없거든요. 그건 아마 형법 147조인가 148조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찾으러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그런 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답답한 게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필요할 때는 또 입장 바꿀걸요. 그 사람들 얼굴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SNS 공유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위한 인간 방패들입니다. 이 사람들 45명입니다. 뭐 강대식,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석기, 김승수, 김정재, 송원석,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미자, 임종득, 조지현, 최은석, 강민국, 저 깡패 같은 놈죠. 이 사람 진짜 깡패잖아. 그냥 박제시키고 이 사람들도 나중에 내란 혐의의 공범자들. 제가 보면서 제일 강민국 같은 저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 동네 깡패야. 진주 깡패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깡패예요? 내가 알아. 진짜. 야, 그러니까 나와서 직접 하는 행동도 보세요. 저게 그 깡패지.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제 국회의원이 할 짓이야. 나와가지고 하는 거 한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는 저렇게 시비 못 걸어서 한 거나? 깐죽거리는 거 치면 나도 얼마든지 정말 잘할 수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깐족. 늘 하는 얘기가 네. 이경 대변이 나한테 깐족거리는 거 배우라고 내가. 제가 지난 방송에 나는 태생이 깐족이 안 된다. 그냥 들이받는 거 하라면 하겠는데 이제 하나하나 따지는 건 하겠는데 나는 안 된다. 열심히 배워보겠다 했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또 주셨어요. 안 해도 괜찮다. 너 네 방식대로 해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요. 이 사람들 얼굴을 박제시켜야 됩니다. 네, 참. 네, 역사에 남게 우리가 박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막상 이래놓고 또 윤석열이 밥 한 끼 합시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자 했는데 거긴 또 안 갔다며? 뭐하러 간 거야 얘들? 갔으면 그래 우리 밥 먹이나 먹고 갈까? 거기까지 갔으면 밥이나 먹고 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옆에는 또 가기 싫은 거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윤석열 주변에 집결해 있는 그 극렬한 지지자들. 아주 한 줌 남은 그 지지자들한테. 걔네들 흡수하고 싶은 거지. 아니면 걔들로부터 욕 먹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들한테 잡혀 찍히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준 거고 윤석열이가 밥 먹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럼 이 정반대 쪽에서 좌표가 찍힐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싫은 거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껏 하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 우리 숨 좀 돌리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밤중에